저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고 슬하에는 10살 난 어린 손주 녀석 한 명이 있어요. 손주가 3살 되던 무렵 아들 내외가 갑작스런 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여태 제가 손주를 거두고 있는 형편이지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버린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하시는 일을 줄이시고 무릎에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 하셔야 해요. 제가 보통 서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데다 제 형편상 일을 줄이는 건 힘이 들어서요, 선생님. 이대로 계속 방치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거나 다르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고 그 기능을 잃어요. 지금은 약물이나 주사로 어느 정도 버티시겠지만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염두에 두어야 하실 것 같네요. 인공관절이요? 네, 보통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없고 맞닿아 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요즘 무릎 통증이 워낙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아들 내외가 명을 달리한 지 어언 7년. 그 시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업 전선을 꾸려가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한 게 사실이죠. 건물 청소 일을 오래 한 것이 아마 무릎 관절을 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고 빡빡하고 빠듯한 살림에 제가 이를 관둘 도리는 전혀 없었기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가며 매일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가는 형편이지요. 아들 내외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혼자 남은 10살 난 손자를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고생을 해도 어린 손자 녀석이 저 하나 바라보고 크는 것을 보면 제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내 나이 이제 올해 64세에 접어들어요. 팔자 좋은 친구들은 자식 내외 모두 출가시키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3살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손주 녀석의 엄마 아빠 노릇을 해야 하기에 늙을 수도 어찌 보면 아플 수도 없는 고단한 운명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소원이 우리 손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는 것만 봐도 좀 마음 놓고 제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랄까요?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힘겨운 일상이지만 어린 손주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오전 내내 설거지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허리를 펴려는데 손주 녀석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철민이 할머니 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철민이 할미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요. 할머님, 요즘 철민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자꾸 사라져버리네요. 네? 우리 철민이가요? 에이,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녀석이 점심시간 끝나면 오후 수업은 무조건 빠지고 학교 밖으로 몰래 도망치듯 먼저 하교를 해버렸어요. 어떨 땐 제 가방도 학교에 놔둔 채로요. 아니, 철민이가 왜 그런 짓을... 오늘도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수업 시작되기 직전에 학교 담장 넘어가다가 수희 아저씨에게 딱 걸렸어요, 철민이가요. 학교 담장을 넘어갔다고요? 네, 오후 수업 시작되는 즈음에 교문을 폐쇄하거든요. 아이들 안전 생각해서요. 담장을 넘어서 학교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네, 할머님.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야단치고 넘어갔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할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철민이가 여태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철민이 가정 방문을 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철민이 문제 행동으로 오신다는데 당연히 제가 시간을 내야지요, 선생님. 저는 손주 철민이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 도망 나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란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저는 없는 살림에도 다른 애들 다닌다는 태권도나 영어 학원 같은 것들을
죄에다 보내면서 나름 극성스럽게 손주를 키운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옷은 못 사주어도 그래도 손주 입는 옷이나 신발은 되도록 메이커 운동화나 옷을 사주려고 했고요. 제가 사철 몸빼 한 벌로 버틸지언정 우리 손주가 입성이 초라해서 무시받는 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손자였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하는 식당에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한 뒤 일찍 일을 파하고 집으로 퇴근했더랍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땡땡이 쳤다는 손자가 집에 가봐도 없는 겁니다.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하다못해 영어 학원을 가는 날도 아니었는데 대체 이 녀석이 어딜 갔나 싶어서 동네 여기저기를 휘적거리며 찾아보았어요. 철민이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철민이 담임 선생님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온 매무새를 추스르고 문을 열어드렸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가정방문을 온 담임 선생님이 집에 들어온 순간 선생님께서 날 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담임 선생님을 보고 되려 제가 깜짝 놀랐지요. 저는 순간 우리 철민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서 더럭 겁이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체 왜 갑자기 우세요? 혹시 우리 철민이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할머님.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선생님? 저는 거실로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와 화장지를 건네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 부부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할머님 얼굴 보는 순간 저 철민이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당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나이 많은 노인네라 이해력이 딸려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제 반응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할머님. 저는 철민이 학교 담임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조남은 우리 철민이에게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 선생님 목숨을 구해준 은인 부부의 아들이 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철민이 어머니 아버님 성함이 혹시 전미자 숙자 그리고 아버님 성함은 유성자 민자 아니세요? 전미숙 유성민, 그거 우리의 며느리랑 아들 이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께서 어찌 아세요? 우리 아들 내외는 명달리한 지가 오래인 사람들인데요. 그 두 분께서요, 과거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들이세요, 할머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선생님 목숨을요? 그럼 혹시...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가요, 실은 사고가 나던 날 결혼 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어머니, 저 철민 엄마 데리고 결혼기념일 기념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마다. 뭐 그런 걸 허락시키나 구하니? 안 그래도 너희들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어디 변변하게 못 다녀와서 내가 여태 미안했는데. 저희 아들 내외가요, 결혼하던 당시에 저희 남편이 암투병을 하면서 상태가 좋질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식장 정하고 상견례 할 때만 해도 남편 상황이 그리 위독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식 즈음에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남편이었죠. 저는 그때 그래도 아들 내외에게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라고 했었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긴 하지만 너희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미루지 말고 신혼여행 다녀오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결혼식도 미루려다 그냥 한 건데 신혼여행은 나중에 다녀올게요. 아들이 결혼식을 마친 뒤 한 달 뒤에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가 출산을 하느라 또 아들 사업이 바빠지는 바람에 한정없이 신혼여행을 미루기만 하던 차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특히나 좀 미안해서 결혼 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제 쌈짓돈을 털어 늦었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쥐어 보냈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용돈을 주세요. 어디 어린애만 용돈 받는 법이 있다든? 왜?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니? 아유, 어머님도 참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런 거 아시면서요. 미안한 건 나다. 너희 시아버지 투병하고 또 그 후로 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하게 신혼여행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줘서 미안했지. 이번에라도 꼭 미루지 말고 다녀와라. 철민이는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돌아올 때 선물 좋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실컷 즐기다 돌아오렴.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내외를 인천공항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을 했더랍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냐, 재민하게 놀다가들 돌아오렴. 철민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저희 부부만 떠나서 죄송하고요. 신혼여행을 그럼 둘만 떠나지 때로 갈까? 그런 소리 말고 재민하게 놀다가 돌아와라. 철민아, 엄마 아빠 신혼여행 간다.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며느리와 아들은 철민이에게 양쪽에서 볼뽀뽀를 날리고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서 저와 철민이를 향해 손을 흔들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뒤늦은 신혼여행을 간다고 잔뜩 들떠서 그러면서도 내게 그런 모습을 최대한 안 들킨다고 조심하며 안으로 들어가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들 며느리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요트를 타고 체험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한참 바닷가 구석구석을 요트를 타고 관광을 즐기던 중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요트에 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지금 배에 물이 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망망대해에서 이러다 다들 가라앉아 죽을지도 모르겠어.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겨우 요트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있는데 구명보트가 겨우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기 구조보트가 왔어요. 여기 생존자가 총 몇 명인가요? 저와 남편 그리고 이 학생이에요. 어떡하죠? 지금 보트에 남은 자리가 딱 하나인데. 다른 구조보트는요? 본부에서 한 대를 더 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도착은 할 거예요. 그런데 요트 상태가 참혹해서 걱정이군요. 괜찮으세요? 부상당한 데는요? 저는 다리를 좀 다쳤고 저희 아내는 팔을 다쳤어요. 세 분 중 한 분만 우선 보트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담임 선생님은 무척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구조되어야 할 사람은 3명인데 구조보트의 빈 좌석은 하나라니 그때 구조대원에게 다급하게 무전기로 호출이 오더래요. 뭐라고? 나머지 구조보트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금 생존자가 3명인데 보트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빨리 추가 구조보트 지원 부탁드려요. 그런 무전을 주고받는 구조대원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 담임 선생님은 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랍니다. 여보, 어쩌죠? 자리가 하나라는데. 이거 참 상황이 급박한데 난색이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고등학생을 먼저 태워보내요. 내 생각에도 그게 답인 것 같군. 학생이 아까 물을 많이 먹어서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이봐요 학생,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보트에 탑승해요. 예? 제가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 사람을 우선 태우는 게 도리이기도 해. 그래도 아주머니도 팔을 많이 다치셔서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줄 거니까 괜찮아. 보트에 사람들이 다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얼른 탑승해요. 어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부부 이름이요? 네, 성함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난 유성민, 와이프는 전미숙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얼른 도착하자마자 두 분 구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얼른 보트에 타요 학생.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구조보트의 빈 좌석은 단 하나.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를 구할 구조보트가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더랍니다. 저는 그날 철민이 부모님께서 보트의 빈 좌석을 양보해 주신 덕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자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 부부 장례식에 왔던 고등학생이 생각나네. 그때 그 학생 맞죠? 맞습니다, 할머니. 저 그때 철민이 부모님 장례식에 와서 펑펑 울면서 할머니께 사죄 드렸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난 일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 기억력이 썩 뚜렷한 건 아니라서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잊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아들 내외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기억이 나더군요. 뒤늦게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과 며느리가 싸늘한 유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저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유해를 수습했고 화장 상태로 귀국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유해? 화장? 수색 작업에 진척이 없어 나서 유해를 바로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날씨가 또 워낙에 더운 곳이라. 보호자도 가족이 확인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신 처리하기 전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현지 병원과 경찰에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에 눈을 감은 남자와 여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맞더군요. 저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슬픔과 황망함 속에서 아들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혼자 남은 저와 어린 손주를 딱하게 보며 혀를 찢찢 차더군요. 할머니랑 손주만 남기고 아들 며느리가 나란히 명을 달리해버렸네 그래. 철민이 할머니가 안 됐지. 나이도 있는데 혼자 손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만 안 됐나? 저 어린애는 3살짜리 어린애가 지 엄마 아빠 명 달리한 것도 모르고 장례식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는 것 좀 보라고.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네. 저는 그런 말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넋이 나가 빈소에서 오열하다 까무러치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아무리 속이 말이 아니라지만 이리 넋을 놓고 있으면 어째요, 네? 쌈짓돈 털어주며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한 내가 화근이 난 내가. 그게 어떻게 언니 잘못이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철민이 저 어린 것을 생각해서라도 언니가 정신 차려야죠,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철민 엄마야. 제 친여동생이 장례식장에서 함께 빈소를 지키며 철민이도 돌봐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것은요. 언니, 웬 고등학생이 빈소로 들어오네요. 저 아이 아는 학생이에요? 아니, 처음 보는 학생인데.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오는 그 남학생의 정체가 궁금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동생이 빈소로 들어오는 그 남학생에게 물었죠. 학생은 누군데 여기 빈소에 조문을 왔어? 안녕하세요. 저 박진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고가 난 여행지에서 같은 요트에 탔던 학생이고요. 아니,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를... 사실은 두 분께서 저에게 구조보트를 양보하셨어요. 보트에 딱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 자리를 저보고 먼저 타라고. 저는 남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고 다음번 구조보트를 기다리시다 그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남학생.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남학생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참 아무런 할 말이 없더군요. 저희 아들 내외가요. 평소에도 성품이 따뜻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살아생전 부부가 같이 김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대단히 큰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었는데도 여기저기 고아원이며 양로원에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 사장님네가 하는 김밥집으로 유명했죠. 철민엄이야,
떼돈 버는 장사도 아니면서 그리 퍼주면 언제 돈 모으려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가 큰 돈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달이 기부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저희 가게에서 만드는 김밥 양로원이나 복지관에 가져다 드리는 수준인걸요. 김밥집 하는 가게에서 김밥이 돈이지 다른 게 돈이니? 재료도 좋은 것만 쓰고 재료 안 아끼고 김밥 만들면서 팔다 남은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면 뭐가 남어? 엄마, 원래 먹는 장사는 퍼주는 장사예요. 끼니 거르는 할머니들이랑 학생들한테 김밥 나눠주면 좋죠 뭘. 아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었고 며느리 역시 할 수 있는 나눔을 베푸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 저는 몇 번 잔소리를 할 뿐 아들 내외가 하는 일을 딱히 더는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벌리는 일도 아니고 퍼주는 일이라 아직 기반도 안 잡힌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베풀며 살겠다는 그 착한 마음이 저 역시 뿌듯한 것도 사실이었죠. 철민엄이랑 아범 너희 내외는 꼭 복받을 게다. 선한 끝은 꼭 있다지 않니? 정말요? 어머니 말씀 믿고 매주 복권이라도 사야겠어요. 제 말에 그런 농담으로 응수하는 쾌활한 성격의 며느리였죠. 평생 착하게 성실하게만 살던 아들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그것도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구조보트 자리를 양보한다고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살아난 남학생을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아들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오열하는 남학생이었어요. 학생,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하늘나라로 떠난 건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게 학생 탓은 아니야. 어떻게 제 탓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만 아니었더라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목숨을 건지셨을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양보를 한 거겠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원래 그런 아이들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게 되어서요. 그만 울고 일어나서 식사라도 하고 가요. 할머니, 제가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보답 못해드렸지만 나중에 꼭 이 은혜 10배,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아요. 학생 마음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지만 어디 사람 목숨값을 환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불현듯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여태 선생님께서는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당연하죠. 저는 하루도 철민이 부모님과 할머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게 바빠 가끔 잊었어도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짐했어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얼굴이고 이름들이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며 제 손을 꼭 잡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철민이한테 처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갔더랍니다. 이제야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참, 오늘 가정방문 오신다는 이유가 우리 철민이가 자꾸 학교를 땡땡이를 쳐서 그러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실은 오늘도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먼저 말도 없이 하교를 해버렸어요. 철민이 집에 없나요?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철민이를 찾아봤는데 여태 집에 안 들어왔네요. 저와 담임 선생님은 일단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철민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이니 오락실이니 놀이터니 아이들 가볼 만한 곳을 죄다 뒤졌는데도 철민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놀이터 구석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조물애기들을 보게 됐어요. 그중 몇몇 아이가 평소 손주 녀석과 함께 어울리던 아이들이라는 게 기억나더군요. 저는 휘적거리며 당장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철민이 친구들 아니니? 네, 맞아요. 철민이 할머니시죠. 그래, 내가 철민이 할미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 혹시 우리 철민이 오늘 못 봤니? 철민이요? 아까 저 우체국 뒤편에서 빈병 줍던데. 뭐 빈병? 너희들 선생님 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물애기들은 철민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녀석들이라서 담임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넙죽 하더라고요. 철민이가 빈병을 줍다니 무슨 말이야? 아, 저 철민이가 왜 빈병 줬는지 알아요, 선생님? 너 3번 오하영 맞지? 철민이를 잘 알아?
네, 잘 알아요. 2학년 때 같은 반 했고 영어학원도 같이 다니니까요. 철민이가 빈병을 왜 줍는 거야? 철민이가 요새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다리 아프신데 자꾸 쩔뚝거리며 일 나가신다고. 자기가 빈병 주워서 돈 벌어다 드리면 할머니가 일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철민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네, 할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연골이 다 닳아버리셨다고요. 다리 아픈 할머니 편하게 쉬게 하고 싶다고. 하영아, 철민이가 빈병 어디서 줍는지 알아? 동네 돌아다니면서 줍고요. 아마 지금쯤 편의점에서 빈병 팔 시간일걸요? 저와 담임 선생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근처 편의점으로 한달음에 가보았더랍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손주 녀석이 편의점 주인에게 포대 한가득 담은 빈병을 건네고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철민아. 할머니. 저와 담임 선생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철민이었어요. 철민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매일 학교를 땡땡이 치고 빈병을 주우러 다녔던 손주 녀석의 양손이 까맣게 때가 묻어 지저분하더군요. 그 어린 것이 고사리 손 가득 검은 먼지를 묻혀가며 빈병을 주워서 내다 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철민아,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언제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일 하라고 하든, 응? 할머니가 다리 아프신데 쩔뚝거리면서 일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요. 할미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아파도 다 일할만 하니까 하는 거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일 그만하시고 쉬어야 한다는 말 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 그래서 학교도 땡땡이 치고 빈병을 주우러 다녔단 말이니?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돈 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런 말을 하며 글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철민이었어요. 어린 것이 그런 말을 하며 저와 담임 선생님 눈치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민아,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선생님께 말을 해야지. 학교에 말도 안 하고 혼자 하교를 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선생님. 학교 끝나고 동네를 돌면 빈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서요. 제가 죄송해요, 선생님. 철민이가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제가 따끔하게 야단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철민이 얘기 듣고 보니까 야단칠 일도 아니네요. 고개를 푹 수그린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철민아, 네가 할머니 때문에 속상한 건 알겠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학교를 나가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란다. 알겠니? 네, 선생님. 할머니께서 쉬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방법을 찾을 거니까 철민이, 너는 빈병 줍는 건 그만하도록 해. 빈병 주워야 돈을 버는데요, 선생님. 그래, 요 며칠 빈병 주워서 돈 많이 벌었어? 제가 돈 번 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손주 녀석이요, 자랑스럽다는 듯 책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동안 빈병을 팔아 모은 동전과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어린 녀석이 그 고사리 손으로 엄동설안에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철민이가. 철민아, 그래도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돈을 벌 나이는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로 학교 땡땡이 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선생님. 할머니, 그래도 이 돈은 제가 번 거니까 할머니 다 드릴게요. 빨갛게 어른 손에 먼지는 잔뜩 묻힌 채로 철민이는 뿌듯하다는 듯 그 동전 주머니를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 돈주머니를 받아드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철민아, 아이고 내 새끼, 내 착한 손주 이리 온. 저는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밖에서 그만 오시고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세요. 참, 내 정신 좀 봐. 가정방문 오신 선생님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대접이 형편없었네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철민이도 그렇고 할머님도 이제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어디 가까운 식당이라도 얼른 들어가셔요. 제가 비싼 건 아니더라도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리게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사드릴 겁니다.
철민이가 저를 살려주신 그 은인 부부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할머님과 철민이를 그냥 보내드리나요? 담임 선생님은 저와 철민이를 데리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비싼 식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머니. 이런 식사 한 끼로 보답할 일도 아니지만 일단 오늘 식사부터 맛있게 하세요. 철민아, 배고프지? 많이 먹어? 그날 담임 선생님은 저와 철민이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더군요. 식사를 다 끝내고 식당을 나오는데 웬 커다란 리무진 한 대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차예요? 제가 부른 차예요. 할머니 편하게 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이 차가 선생님 차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차가 있는 게 좀 이상하시죠? 문득 그런 말을 하며 웃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사실 무슨 기업회장이나 타고 다닐 법한 삐까뻔쩍한 리무진이어서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재단 이사장 손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요? 네. 저희 재단의 초등학교만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지 아직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여전히 사학재단 소관이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땡땡 사학 자제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가정사가 복잡해서 제가 집안의 아들로 인정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 편이에요. 그날 철민이의 선생님이 부른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담임 선생님의 가정사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좀 더 일찍 철민이 부모님을 찾아뵈려 했어요.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에게 구조보트만 양보 안 하셨으면 철민이는 지금 부모님 중 한 분은 살아 계셨을 테니까요. 다시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보이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죽음이 떠올라 저 역시 마음이 처연해지는 게 사실이었죠.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변명을 드려야겠어요. 아니, 무슨 변명씩이나요? 철민이 어머마범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요. 그 아이들 타고난 성정이 원래 퍼주기 좋아하고 지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못 지나가는 성품이었어요. 그런 분들이니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가 고등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큰 양보를 해주셨겠죠. 선생님, 고마워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허나 다 지난 일이고 아들 며느리가 선택한 일이니 저는 선생님께 원망 같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더는 마음에 짐 가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할머니. 그건 제가 평생에 걸쳐 잊어서는 안 되는 고마움이에요. 앞으로 제가 철민이 대부 역할 할게요. 할머님도 더는 고생 안 시켜드려요. 아니, 선생님. 실은 진작 더 일찍 수소문해서 찾아뵙는다는 걸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기반도 없고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제 권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듣게 된 담임 선생님의 가정사는 참 또한 기막힌 것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의 외아들로 귀여움받으며 자랐어요. 담임 선생님은 사학재단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어머니라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 어려서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진우야,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진우 잘 돌봐줘요. 나중에 재혼하게 되더라도 진우에게 좋은 엄마 될 사람으로 잘 골랐으면 좋겠어. 걱정 마, 여보. 당신 걱정하는 일 안 만들게. 선생님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세부인을 들인 아버지셨는데 그 세부인이라는 여자가 보통 악독한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와 재혼한 그 세부인은 시집와서 내리 딸만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설마 당신 나중에 딸들이랑 아들이랑 차별해서 상속해주고 그럴 생각 아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도 아직 어린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나? 제 입장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우가 외아들이라고 나중에 진우만 올고지 사학재단 넘겨받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친정서도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아, 내가 언제 당신이랑 딸내미들 돈 아쉽게 한 적 있어? 넘치게 생활비 주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벌써 그런 욕심을 부려? 누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나 당신이나 평생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저 세상 갔을 때 진우가 이복 여동생들 얼마나 챙겨줄지 솔직히 겁나 그럽니다. 왜요? 아버지의 세부인 담임 선생님의 계모는 시집 올 때부터 돈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네요. 선생님 아버지와 띠동갑 이상 훨씬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결혼할 때도 계모는 시집 간 적 없는 초혼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남자의 재산을 보고 처녀가 아들 딸린 남자에게 시집 온다고 뒷말을 수군거렸고요. 그 말 맞다나 담임 선생님의 계모는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사학재단을 운영해와서 재력이 남다른 편이었어요. 보수적인 집안 가풍상 외아들이나 장남에게 그 재단 상속권을 대부분 증여해주는 방식으로 가풍을 이어왔고요. 새어머니란 사람이 그걸 탐탁지 않아 했겠네요. 탐탁지 않아 한 정도가 아니라 집안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 아예 저와 아버지를 갈라놨어요. 뭐라고요? 진우, 너 방으로 좀 건너오거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너 아버지가 자리 비울 때마다 네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대든다는 게 사실이야? 참 새어머니께서 그러시던가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똑바로 해라. 저 새어머니께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 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아버지만 출타하시면 저는 밥도 불어 안 차려주시고 제가 내놓은 빨래는 세탁도 안 하고 그대로 제 방에 옮겨버리시는 거 새어머니 아니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내가 너에게 못된 계모 행실하는 줄 알겠다. 이런 유치한 이간질 지겹지도 않으세요, 새엄마는? 진우, 너 언제까지 네 엄마에게 새엄마라고 부를 거니? 아버지, 그럼 새엄마를 새엄마라 부르지 뭐라 부릅니까? 아니, 이 녀석이! 너, 네 엄마가 나와 재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정없이 여태 엄마 앞에 새자를 따박따박 붙이는 거야? 정이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새어머니시라고요!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대도 않는 거짓말로 절 모함하시잖아요! 짝, 사정없이 담임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너 네 엄마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거야? 엄마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엄마 약속 지키셨어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전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진우이, 너 이 녀석이? 어머, 감히 내 앞에서 죽은 네 엄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여보, 괜찮아? 엄마가 분명 아빠에게 그러셨어요. 재혼해서 새 부인을 얻더라도 진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여자를 찾아라. 그런데 저 여자가 좋은 엄마라고요? 뭐? 저 여자? 네, 저 여자요. 이런 식의 이간질을 하는 저 여자도 저런 여자 말만 믿고 저를 내치는 아버지도 다 싫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계모와 한 집에 사는데 진절머리를 느끼고 집을 뛰쳐나와 혼자 생활했대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담임 선생님이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렸던 선생님 아버지는 자신의 여동생네 집에서 선생님을 생활하게 했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가 나던 동남아로 여행도 사실은 고모네 가족과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럼 여태 고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성인이 될 때까진 고모네 집에서 살고 대학 가며 독립해 혼자 살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새엄마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와 저를 틈만 나면 이간질해서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는 저를 아예 호적에서 지워버리셨죠.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을요? 새엄마라는 여자가 저를 여동생을 때린 파렴치한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친척 어른 팔순잔치에 갔다가 이복 여동생과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언성 높이다 혼자 울면서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더니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와 짜고. 어머니란 말을 갖다 붙일 자격도 없는 여자네요.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와는 그 뒤로도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해서 그리 된 거였죠. 그럼 여태 절연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시 아들로 복귀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요? 새엄마라는 여자가 10년 넘게 고향 후배라는 남자와 불륜관계라는 걸
아버지에게 들켰거든요.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대먹지 못한. 아버지에게 남동생 같은 고향 후배라고 속이고 아버지 재단에서 사무직 자리까지 하나 준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기만이었던 거죠. 그 고향 후배란 사람은 새어머니의 연하, 애인이었으니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떠들썩한 이혼 소송 끝, 새어머니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호적에 담임 선생님을 올리고 사과를 구한 아버지셨대요. 그런 난리통을 겪다 보니 제가 재단의 권리와 관련해서 상속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혼 후에 아버지가 재산 상속 절차를 밟으셨는데 이복 여동생들과 법정 분쟁도 있었고요. 그런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결국 재단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사 일은 평생 할 생각은 아니에요. 교육재단을 이끌어가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3년 교편을 잡아야지 하던 중에 철민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선생님께서 곱게만 자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말 못할 곡절이 많으셨군요. 머리 아픈 소송이며 분쟁이 끝났고 이제 저는 재단을 이끌어가는 자리를 맡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철민이 부모님을 꼭 찾아야지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는 순간까지 기억할 이름이 아드님, 며느님 성함이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등기 서류 하나를 내미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철민이 부모님 가족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물이에요. 그걸로 철민이 공부도 시키고 노후는 좀 편하게 보내시라고요. 무슨 이런 거한 보답이 있나요? 저는 등기 서류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되묻고 말았죠. 할머님 말씀처럼 어디 사람 목숨값이 돈으로 환산되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답이 이런 거라서요. 선생님, 아들 며느리의 선택이었고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어도 제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에요. 철민이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마당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긴 하지만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눈시울을 붉히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목숨 구해주신다고 일찍 세상 떠나버린 아드님 며느님 때문에 평생 할머니께서는 연골이 닳도록 고생만 하셨는데 저 이런 거로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도 하시고 철민이 공부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거듭 거절을 해도 완강하게 부탁하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그 5층짜리 건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 절뚝거리며 일하는 할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학교 땡땡이 치는 철민이 생각해서라도 부디 남은 인생은 할머니께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거한 보은 덕분에 저와 손주 철민이는 돈 걱정 같은 거 하나 없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다달이 상당해서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얻었고 철민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여러 교육도 시킬 수 있었죠. 선생님은 경제적인 보답 외에도 철민이의 대부 역할을 그 후로도 자처해서 해주었습니다. 손주 녀석에게 아빠 자리가 필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발 뻗고 나서주는 사람이 되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학부모 상담, 그리고 한 달에 2번 조기축구를 같이 나가며 철민이와 정을 쌓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때 말고도 틈날 때마다 철민이를 찾아와 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방학 때는 철민이를 데리고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선생님의 후원 덕분에 손주 녀석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원하던 입시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원했던 명문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한 거였죠. 우리 철민이 장하다.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후로 저도 돈 걱정 없이 아주 호강하며 잘 살아왔어요. 다리 통증을 참아가며 일할 일도 없어졌고 슬슬 재활치료 다녀가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며 살게 되었죠. 유수와 같이 빠른 것이 시간이라더니 어느덧 다음 달이면 철민이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하루하루 억척스레 손주 녀석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저는 철민이가 대학 졸업하는 것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 소원 역시 이루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그토록 원하던 아들 며느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손주 녀석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암투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는 건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이 손주 한 명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철민이 곁에서 함께 상주 노릇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시죠. 철민 어머 마범아, 두 사람이 너희가 구한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이란다. 세상에 옛날 일을 안 잊고 저렇게나 잘해주다니 저희가 되려 고맙네요. 어머니, 그동안 철민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희 내외가 쌓은 덕으로 말년에 나도 고생 모르고 잘 지내다 왔어. 저 학생, 아니 선생님이 철민이 아버지 역할을 평생 해준다고 내가 눈 감기 전에 약속까지 해주더구나. 저희가 빨리 철민이 곁을 떠나와서 미안했는데 헛산 인생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야. 구조부터 양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고등학생이 저런 의젓한 어른이 됐다니 참 신기하네요. 너희를 대신해서 긴 세월 철민이에게 부모 역할을 잘해준 고마운 사람이란다. 과거엔 우리 부부가 저 학생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위치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그때 너희 내외의 순간의 선택이 참 많은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구나. 철민이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마음에 걸리지만 선생님이 철민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의 영정사진이 걸린 빈소에 나란히 앉아 슬픔을 빠져있는 손주 녀석과 선생님의 모습이 참 애잔합니다. 내 목소리가 가 닿을 수 있다면 저 두 사람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날을 꿋꿋하게 기약하자고요. 하늘 위에서는 다 내려다 보이니 너무 그리워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